웬 예쁜 아줌마? 라며 얕보던 양아치들이 그녀의 가게에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한 것은 한때 국가의 비밀병기였던 별을 단 특전사 707원 스타였던 여군 출신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서쪽 한강의 숨결이 맞닿는 곳에 망원시장이 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사람들의 활기로 꺼지지 않는 이곳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동네 사람들의 삶이 켜켜이 쌓인 작은 우주와도 같았다. 과일 가게의 넉살 좋은 외침, 생선 가게에서 풍기는 짭조름한 비린내, 방앗간의 고소한 기름 냄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사람들의 정겨운 대화가 뒤섞여 망원시장만의 독특한 교향곡을 연주했다. 그 교향곡의 한가운데 시장 골목의 가장 아늑한 자리에 만월분식이라는 작은 가게가 있었다. 가게의 주인은 곽은하. 부록을 갓 넘긴 그녀는 시장의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비현실적인 미모의 소유자였다. 꾸미지 않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맑고 깊은 눈매, 오뚝한 콧날, 그리고 세월의 흔적조차 기품으로 승화시킨 팽팽한 피부는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외모가 아니었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에는 군더더기 없는 절제미가, 나지막한 목소리에는 듣는 이를 편안하게 만드는 힘이 깃들어 있었다. 사장님, 떡볶이 1인분이랑 순대 좀 섞어서 줘요. 어서 오세요, 학생. 공부하다 왔나 보네. 오뎅 국물 먼저 한잔하고. 은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떡볶이를 접시에 담았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다. 떡을 집는 집게의 각도, 소스를 묻히는 횟수, 순대를 써는 칼날의 움직임까지 마치 오랜 시간 숙달된 장인의 시연을 보는 듯했다. 그녀가 내미는 떡볶이 접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완벽한 계산과 정성이 빚어낸 하나의 작품 같았다. 가게의 단골인 옆집 정육점 김 사장이 고기를 손질하다 말고 껄껄 웃으며 말했다. 곽 사장, 그 손으로 떡볶이 만들기는 너무 아까운 거 아니야? 꼭 무슨 특수부대 요원처럼 움직인다니까. 착착착. 은하는 옅은 미소로 화답할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과거를 아는 사람은 이 시장에 아무도 없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그 중에서도 최정예로 꼽히는 제707 특수임무단 백호부대 출신. 여군에게는 불가능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유리천장을 깨부수고 수많은 전설적인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며 별을 단 최초의 여성. 마녀 혹은 괴물이라 불렸던 전설의 특전사 준장 곽은하. 그것이 그녀의 진짜 모습이었다. 수십 년간 몸담았던 군을 떠난 이유는 복합적이었다. 전장에서의 끔찍한 기억들,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한 삶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다. 총성과 화약 냄새 대신 고소한 기름 냄새와 사람 사는 냄새가 가득한 곳에서 조용히 늙어가고 싶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 망원시장의 만월분식을 열었다. 그녀의 떡볶이는 특별했다. 단순히 맵고 단맛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우려낸 깊은 육수의 맛과 여러 종류의 고춧가루를 황금 비율로 배합한 양념은 먹는 이의 속을 편안하게 덮여주었다. 그 맛은 곧 입소문을 탔고 만월분식은 시장의 명물이 되었다. 하지만 사람들을 끌어당긴 것은 비단 맛뿐만이 아니었다. 은하가 풍기는 신비로운 분위기와 따뜻한 마음씨 때문이었다. 아이고 은하야. 오늘 날이 굳어서 그런가 무릎이 영 쑤시네. 맞은편에서 나무를 파는 박순자 할머니가 허리를 두드리며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은하가 시장에 처음 왔을 때부터 친손녀처럼 살갑게 대해준 고마운 분이었다. 할머니, 이거 드시고 하세요. 은하는 뜨끈한 어묵 몇 개를 꼬치에 꿰어 진한 국물과 함께 할머니에게 건넸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우리 강아지가 최고여. 이렇게 마음씨가 고우니 어떤 놈이 데려갈지 복 터졌네, 복 터졌어.
은하는 그저 웃었다. 누군가를 살상하고 목표를 제거하는 기술이 아닌 누군가에게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고 온기를 나누는 이 삶이 그녀는 진심으로 좋았다. 지옥 같은 훈련과 피비린내 나는 전장을 헤매던 과거의 자신을 위로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가끔 새벽녘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날 때도 있었지만 시장의 새벽을 여는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를 들으면 어느새 마음의 평온을 되찾곤 했다. 그녀의 오른쪽 팔뚝 안쪽에는 화상 흉터가 길게 남아 있었다. 과거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한여름에도 늘 얇은 긴 소매를 고집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오후였다. 시장의 평온한 교향곡에 불협화음이 끼어들기 시작했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소란스러운 고함과 거친 욕설이 들려왔다. 시장 사람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어렸다. 은하의 눈빛도 순간 날카롭게 변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소리가 나는 방향, 거리, 인원수, 위협 수준을 본능적으로 분석하고 있었다. 이내 5명의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딱 보기에도 건실한 삶과는 거리가 먼 소위 양아치 무리였다. 선두에 선 남자는 험상궂은 인상에 목에는 뱀 문신을 하고 있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무리들도 하나같이 불량한 기운을 내뿜었다. 그들은 시장 좌판을 발로 툭툭 건드리며 상인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아, 장사 잘 되시네. 자릿세는 내고 하는 건가? 뱀 문신을 한 남자가 순자 할머니의 나물 좌판 앞에 멈춰 서서 비아냥거렸다. 뭔 소리여? 내가 여기서 장사한 게 30년이 넘었는데. 할망구, 세상이 변했으면 좀 따라와야지. 오늘부터 이 망원시장 구역은 우리 신흥파가 관리한다, 이 말이야. 매달 수금하러 올 테니 알아서들 준비해 두시오. 그의 말이 끝나자 시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상인들은 분노했지만 섣불리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이 내뿜는 폭력적인 기운에 모두가 압도당한 것이다. 무리는 의기양양하게 시장을 휘저으며 만월 분식 앞에 다다랐다. 뱀 문신 남자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곽은하의 미모를 보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이야, 이런 누추한 시장에 여신이 계셨네. 사장님,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 오빠가 아주 외로운데 오늘 밤에 술 한잔 할까? 남자는 기름진 목소리로 추파를 던지며 계산대 너머로 손을 뻗어 은하의 어깨를 감싸려 했다. 순간 은하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남자의 손이 닿기 직전 아주 미세한 각도로 몸을 틀어 그의 손길을 피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라 남자는 자신이 헛손질을 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 은하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금 전까지 손님을 대하던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호수 같은 눈동자로 그녀는 남자를 똑바로 응시했다. 손님, 음식 주문 안 하실 거면 다른 분들을 위해 자리를 비켜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강철 같은 힘이 느껴졌다. 뱀 문신 남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자존심이 상한 듯 얼굴을 붉히며 더욱 거칠게 나왔다. 이 아줌마가 까칠하기는. 예쁘면 다야? 오빠가 좀 만지겠다는데 어디서 손님을 내쫓아. 그가 다시 한번 손을 뻗어오려는 순간 정육점 김 사장이 다급하게 달려와 그들 사이를 막아섰다. 여보시오, 젊은 양반들. 장사하는 사람한테 이게 무슨 행패야. 그리고 곽 사장한테 함부로 하지 마시오. 이 새끼는 또 뭐야? 꺼져, 돼지멱 따는 소리 하기 전에. 무리가 김 사장을 거칠게 밀쳤다. 김 사장은 비틀거리며 정육점 진열대에 부딪혔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시장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무력감이 뒤섞였다. 곽은하의 두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굳게 말아 쥐어졌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수가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다.
망원시장의 평화로운 오후에 짙은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김 사장이 바닥에 쓰러지자 시장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다음에 벌어질 일을 두려워하며 지켜볼 뿐이었다. 뱀 문신을 한 남자 자신을 신흥파라 소개한 황철민은 넘어진 김 사장을 비웃으며 발로 툭 찼다. 주제 파악 못하는 것들이 꼭 있어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아직 감이 안 오나 본데 오늘 제대로 알려줘야겠구만. 황철민의 시선은 다시 곽은하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탐욕과 정복욕이 번들거렸다. 그는 은하의 싸늘한 반응이 오히려 자신의 승부욕을 자극한다고 생각했다. 저렇게 콧대 높은 여자를 굴복시켰을 때의 쾌감은 상상만 해도 짜릿했다. 사장님, 저런 돼지 새끼 편들지 말고 이 오빠랑 놀자니까. 가게 문 닫고 우리 사무실 가서 화끈하게 대화 좀 할까? 응.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역겨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부하 한 명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형님, 저 마누라 몸매가 장난 아닌데요. 군살 하나 없는 게 아주 그냥. 성희롱적인 발언이 시장 골목에 저속하게 울려 퍼졌다. 은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이글거리는 용암이 들끓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모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냉철한 컴퓨터처럼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적 5. 선두 황철민, 키 약 180cm, 체중 85kg 추정. 오른손잡이 복싱 스탠스 경험자. 나머지 넷 오합지졸. 주변 지형지물, 떡볶이 조리대, 뜨거운 어묵 국물, 튀김용 집게, 가스통 사용 가능한 무기는 충분하다. 민간인 피해 최소화가 최우선 과제. 수십 년간 몸에 밴 생존 본능이자 전투 알고리즘이었다. 그녀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최적의 타이밍과 최소의 피해를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 시장 사람들이 더 이상 엮이지 않기를 바랐다. 자신의 힘이 드러나는 순간 평화로운 일상은 깨져버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조용히 돌아가세요. 다시는 이 시장에 나타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은하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사실을 전달하는 정보 장교의 브리핑처럼 건조했다. 그 건조함이 황철민의 신경을 더욱 날카롭게 긁었다. 이 여자가 끝까지 좋아. 내가 지키려는 이 거지 같은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구경이나 해. 황철민은 방향을 틀어 아까부터 벌벌 떨고 있던 순자 할머니의 좌판으로 향했다. 그는 할머니가 정성껏 다듬어 놓은 나물 더미를 구둣발로 지시겨 버렸다. 아이고, 내 새끼 같은 나물을 이놈들아. 할머니의 울음 섞인 절규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무너진 나무를 끌어모으려 허리를 숙였다. 바로 그 순간 황철민의 부하 중 하나가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버렸다. 에이씨, 시끄러운 할망구. 악! 연약한 노인의 몸은 맥없이 시멘트 바닥으로 쓰러졌다. 할머니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순간 곽은하의 머릿속에서 통제라는 마지막 퓨즈가 끊어졌다. 삐으 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귓가를 스쳤다. 눈앞의 시장 풍경이 잠시 흐려지며 과거의 잔상이 겹쳐 보였다. 포화 속에서 쓰러져 가던 동료 적의 총구 앞에서 울부짖던 무고한 민간인, 지켜주지 못했던 수많은 얼굴들. 지독한 트라우마가 심장을 후벼 팠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늠할 수 없는 분노가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흘렀다. 약자를 향한 비겁한 폭력. 그녀가 군인이 되었던 첫 번째 이유이자 가장 경멸하는 행위였다. 은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차고 있던 앞치마를 벗어 조리대에 단정히 걸었다. 툭툭. 소매를 걷어 올렸다. 한여름에도 가리고 다녔던 오른쪽 팔뚝이 드러났다.
흉측하게 일그러진 화상 흉터가 선명했다. 과거 모종의 작전 중 폭발로 인해 입은 상처였다. 그 흉터는 그녀의 봉인된 과거를 상징하는 낙인과도 같았다. 시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상인들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그녀의 다음 행동을 주시했다. 황철민과 그 무리들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한 채 은하의 돌발 행동을 비웃고 있었다. 오, 드디어 벗을 준비가 된 건가? 진작 그럴 것이지. 황철민이 저속한 농담을 던지며 낄낄거렸다. 은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순자 할머니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마치 잘 훈련된 맹수와 같았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유연하고 부드러운 움직임. 하지만 그 안에는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었다. 할머니를 밀친 남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딜 가, 아줌마. 우리 형님이랑 먼저 놀아야지. 남자가 은하의 팔을 잡기 위해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은하의 몸이 섬광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남자의 뻗어온 손목을 낚아채듯 잡았다. 그리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인체 해부학적으로 가장 취약한 관절 부위를 향해 몸을 회전하며 팔을 꺾었다. 끄악! 인대가 끊어지고 뼈가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남자의 비명이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남자는 팔이 반대 방향으로 꺾인 채 바닥을 나뒹굴었다. 단 한 번의 움직임. 군더더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상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완벽한 기술이었다. 707 특임단에서 수없이 연마했던 근접 전투술, 크라브마가의 정수였다. 상황은 순식간에 변했다. 방금 전까지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황철민과 남은 무리들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경악이 서렸다. 그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평범한 분식집 주인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은하는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꿰뚫어 보던 마녀의 눈, 먹잇감을 앞에 둔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너희는 선을 넘었다.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그들의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황철민은 침을 꿀꺽 삼켰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자신의 위신이 무너진다고 생각했다. 이 미친년이. 다들 뭐해? 전연 잡아. 황철민의 명령에 남은 3명의 부하가 망설이며 은하를 향해 다가왔다. 한 명은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펼쳐 들기까지 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은하는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냉소가 걸렸다. 마치 시시한 장난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세를 낮췄다. 언제든 튀어나갈 수 있는 맹수의 자세로. 망원시장의 평범했던 오후는 그렇게 끝났다. 곽은하라는 여인이 지난 수년간 억지로 닫아두었던 지옥의 문이 바로 그곳에서 활짝 열리고 있었다. 평화의 금이 가는 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서지고 깨어나는 소리였다. 시장의 시간은 마치 필름이 끊긴 것처럼 정지했다. 사람들의 눈은 온통 칼을 든 남자와 그 앞에 선 곽은하에게 쏠려 있었다. 공포와 경악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인 침묵이 흘렀다. 칼을 든 남자는 허세를 부리며 은하를 향해 칼끝을 겨눴다. 가까이 오면 확 그어버릴 줄 알아, 이 미친년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은하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그가 평생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나든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생과 사의 경계의 선자의 냉혹한 기운이었다. 은하는 대답 대신 행동했다. 그녀는 자세를 낮춘 그대로 바닥에 있던 작은 돌멩이 하나를 발끝으로 툭 걷어 올렸다. 돌멩이는 정확히 그녀의 손안으로 날아와 잡혔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의 손목이 보이지 않는 속도로 휘둘러졌다. 휙!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돌멩이가 칼을 든 남자의 손목을 정확하게 강타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칼을 놓쳤다. 쨍그랑. 칼이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었다. 손목 신경을 정확히 타격당한 그는 더 이상 손에 힘을 줄 수 없었다. 은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몸이 앞으로 쏘아져 나갔다. 마치 땅을 박차는 한 마리 흑표범 같았다. 거리는 순식간에 좁혀졌고 그녀는 남자의 명치에 정확하게 손바닥을 찔러 넣었다. 특전사에서 장심타라 불리는 기술이었다. 파고드는 충격에 남자는 숨이 턱 막히며 그대로 뒤로 고꾸라졌다. 남은 2명의 양아치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다. 그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은하는 그들에게 도망칠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발로 걷어차 자신의 쪽으로 끌어온 뒤 다시 발등으로 툭 쳐서 공중으로 띄워 손잡이 부분을 완벽하게 잡아챘다. 그리고는 칼날이 아닌 칼등으로 남은 2명의 오금과 어깨 관절 부위를 전광석화처럼 가격했다. 컥! 윽! 2 사람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불과 10여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시장 사람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진압이었다. 마치 잘 짜인 무술 시범을 보는 것처럼 그녀의 모든 동작에는 한치의 오차나 낭비가 없었다. 오직 효율성과 파괴력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황철민 혼자였다. 그는 부하들이 순식간에 쓰러지는 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신에게 다가오는 은하와 눈이 마주쳤다. 공포가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발이 엉켜 엉덩방아를 찧었다. 오지 마. 이 괴물 같은 년. 은하는 그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빙그르르 돌려 그의 턱 밑에 가져다 댔다. 차가운 쇠의 감촉에 황철민의 몸이 경직되었다. 누가 보냈지? 은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무슨 소리야? 내 놈들 같은 버러지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였을 리가 없어. 이 시장 상권을 노리는 배후가 누구냐고 물었다. 그녀의 눈빛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그의 영혼을 꿰뚫는 듯 했다. 황철민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나는 몰라. 그냥 우리끼리. 그 순간 은하의 손에 들린 칼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가 옆에 아스팔트 바닥에 박혔다. 파삭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이 살짝 파였다. 황철민의 뺨에는 붉은 선이 그어지며 피가 배어나왔다. 다음엔 빗나가지 않을 거다. 그것은 협박이 아니었다. 사실의 통보였다. 황철민의 바지 가랑이 사이가 축축하게 젖어들기 시작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말할게. 말할 테니까 칼 좀 치워줘. 흑룡파야. 신흥 건설사를 끼고 재개발 사업에 뛰어든 놈들이야. 그놈들이 이 시장을 통째로 밀어버리고 주상복합을 지으려고 우리한테 시장 상인들을 괴롭혀서 쫓아내라고 시켰어. 흑룡파. 은하의 미간이 좁혀졌다. 단순한 동네 양아치들의 행패가 아니었다.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개입된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의 일부였던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평범한 서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으려는 세력. 그녀가 군복을 입고 싸웠던 적들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존재들이었다. 은하는 황철민의 턱 밑에서 칼을 거뒀다. 그리고 그의 가슴팍을 뒤지기 시작했다. 황철민은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은하의 손에 그의 스마트폰과 지갑이 들려나왔다. 그녀는 스마트폰의 패턴을 풀라고 지시했고
공포에 질린 황철민은 그대로 따랐다. 은하는 통화 목록과 메시지, 사진첩을 빠른 속도로 훑었다. 그녀의 눈은 평범한 사람이 해독할 수 없는 암호나 은어까지 순식간에 파악해내며 정보를 조합하고 있었다. 군 시절 적의 통신을 감청하고 정보를 분석하던 능력이 조금도 녹슬지 않은 것이다. 그녀는 필요한 정보를 모두 머릿속에 저장한 뒤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져 구둣발로 짓밟아 박살내버렸다. 이 시장에서 당장 꺼져. 그리고 내 놈들 배후에 있는 흑룡파인지 뭔지 하는 놈들에게 똑똑히 전해. 이 망원시장에 다시 한번 발을 들여놓는 순간 너희는 존재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그녀는 쓰러진 양아치들을 차례로 일으켜 세웠다. 팔이 꺾인 놈, 관절을 가격당한 놈 할 것 없이 모두 고통 속에서 신음했지만 은하의 살기 어린 눈빛 앞에서는 찍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거리며 시장을 빠져나갔다. 도망치는 그들의 뒷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폭풍이 지나간 시장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상인들은 모두 곽은하를 경외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과 웃으며 떡볶이를 팔던 아름답고 연약해 보이던 그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마치 전장에서 막 돌아온 여전사와도 같았다. 은하는 그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가장 먼저 순자 할머니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 없으세요? 방금 전까지 적을 향해 뿜어내던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따뜻하고 부드러운 본래의 음색으로 돌아와 있었다. 오은하야 내가.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놀란 눈으로 은하를 바라볼 뿐이었다. 은하는 할머니를 자신의 가게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과 얼굴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다른 상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다들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그리고 걱정 마세요. 다시는 저런 놈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선언에 시장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육점 김 사장이 다가와 상처투성이인 은하의 손을 보며 말했다. 곽 사장 대체 당신 정체가 뭐야?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이었다. 은하는 옅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평범한 떡볶이 가게 주인이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보았다. 평범함 속에 감춰져 있던 강철보다 단단하고 불꽃보다 뜨거운 그녀의 진짜 모습을. 그날 이후 망원시장의 전설이 시작되었다. 만월 분식의 아름다운 여주인이 시장을 지키는 수호신이라는 소문이 조용히 퍼져나갔다. 하지만 곽은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흑룡파라는 더 거대한 악의 뿌리를 뽑아내지 않는 한 시장의 평화는 언제든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자신의 가게 만월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세상을 비추는 보름달처럼 그녀는 이 시장의 어둠을 몰아내기로 굳게 결심했다. 잠들었던 괴물이 비로소 완전히 깨어난 순간이었다. 망원시장의 다음 날 아침은 평소와 같으면서도 모든 것이 달랐다. 여전히 정육점에서는 힘찬 기합과 함께 고기 써는 소리가 났고 생선 가게 수조에서는 활어들이 펄떡였으면 과일 가게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시장 사람들의 시선은 조용히 한 곳으로 향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는 떡볶이 냄비 앞에서 무심한 표정으로 재료를 손질하는 만월분식의 주인 곽은하에게로. 그들의 눈빛에는 어제의 경외와 공포가 가라앉고 그 자리에 깊은 신뢰와 조심스러운 궁금증이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저 예쁜 분식집 사장님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준 정체불명의 수호자였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말을 걸지 못했지만 그 대신 조용히 자신의 가게에서 가장 좋은 물건들을 그녀의 가게 앞에 가져다 놓았다.
정육점 김 사장은 최상급 한우 국거리를, 과일 가게에서는 가장 당도 높은 샤인 머스켓 한 상자를, 반찬 가게에서는 갓 담근 파김치를. 그것은 말없는 존경의 표시였다. 사장님, 어제 다친 데는 없으슈? 김 사장이 머뭇거리며 물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다. 은하는 그를 보며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네, 사장님이야말로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늦게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곽 사장 아니었으면 우리 시장은 정말 큰일 날 뻔했지. 고맙소. 정말 고맙소. 김 사장은 진심을 다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은하는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다. 군에서는 임무의 성공과 실패만이 존재했다. 전우를 구하거나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안도감은 있었지만 이처럼 순수한 감사의 인사를 받아본 기억은 희미했다. 자신이 지킨 것이 단순한 구역이나 임무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 그 자체라는 사실이 묵직한 책임감과 함께 가슴을 채웠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평범한 삶의 가치가 바로 이런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뿐이었다. 은하는 알고 있었다. 어제의 일은 시작에 불과했다. 흑룡파라는 조직은 자신들의 계획을 방해하는 존재를 결코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다시 시장을 위협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했다. 방어는 최선의 전략이 될 수 없다. 그녀의 군사적 신조는 언제나 선제 타격이었다. 그날 밤 은하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다. 가게 안쪽 작은 휴식 공간에 앉은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분식집 주인이 아니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스마트폰 액정 불빛만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차갑고 냉정한 분석가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며칠 전 황철민에게서 빼앗아 박살냈던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떠올렸다. 물리적으로 파손했지만 그 안의 정보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복구할 수 있다. 하지만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있었다. 그녀는 저장된 연락처 목록에서 아주 오래된 번호 하나를 찾아냈다. 고스트라고 저장된 이름이었다. 그는 군 시절 그녀가 이끌던 팀의 정보통신 주특기 담당 하사였다. 천재적인 해킹 실력과 정보 분석 능력으로 수많은 작전에서 그녀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던 부하였다. 제대 후에는 평범한 보안 프로그래머로 살고 있다고 들었다. 그를 다시 위험한 세계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짧은 통화 연결음 끝에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다. 은하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숨을 멈췄다. 몇 초간의 정적. 그리고 이내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중대장님. 아니, 장군님 맞으십니까? 김상병 잘 지냈나? 그녀는 그의 마지막 군 복무 시절 계급을 불렀다. 김민준 상병, 코드네임 고스트. 그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장군님 살아계셨군요. 제대하시고 모든 연락을 끊으셔서 저는 무슨 일이라도 생기신 줄 알고. 미안하다. 조용히 살고 싶었다. 아닙니다. 괜찮으시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어인일이십니까? 제게 연락하실 정도면 보통 일은 아닐 텐데요. 그는 은하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먼저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 나지 않는 한 벌어지지 않을 일이라는 것을. 은하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흑룡파라는 조직에 대해 알아봐줘. 최근 신흥건설이라는 회사를 앞세워 망원시장 일대 재개발을 추진 중이다. 오늘 시장에 나타났던 행동대장 이름은 황철민. 이자의 개인정보, 신흥건설의 내부 자료, 그리고 흑룡파와 연결된 모든 커넥션을 찾아줬으면 한다. 비공식적인 루트로 흔적 없이.
수화기 너머로 김상병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다루는 세계의 언어가 아니었다. 총성 없는 전쟁터의 언어였다. 장군님, 지금 어디에 계신 겁니까? 또 위험한 일에 휘말리신 겁니까? 여긴 내 구역이다. 내 구역에 허락 없이 기어들어온 쥐새끼들을 좀 잡아볼까 한다. 은하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김상병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의 힘이 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상하 관계의 힘이 아니라 생사를 함께 넘나들며 쌓아온 절대적인 신뢰의 무게였다. 알겠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파일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단순한 양아치 무리가 아니라면 보안도 철저할 겁니다. 상관없다. 최대한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충성. 전화가 끊겼다. 은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다시 과거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작전을 앞둔 지휘 통제실의 서늘한 공기, 모니터 불빛,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 원치 않았지만 결국 그녀는 다시 전장으로 돌아온 것이다. 다만 이번 전장은 중동의 사막이나 동남아의 정글이 아닌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장이라는 점이 달랐다. 그래서 더욱 물러설 수 없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새벽 2시를 넘길 무렵 그녀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암호화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고스트였다. 메시지에는 여러 개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압축된 파일 안에는 그녀가 원했던 모든 정보, 아니 그 이상의 것들이 담겨 있었다. 황철민의 주소, 상습 출몰 지역, 약점. 신흥건설의 위장 사무실 위치와 내부 구조도. 그리고 흑룡파의 조직도와 핵심 간부 명단. 그중 유독 한 명의 이름이 은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조태식. 흑룡파 행동대장. 이번 망원시장 재개발 프로젝트 실무 책임자. 잔인하고 무자비한 성격으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음. 특이사항 전직 복싱 선수 출신 상당한 격투 실력의 소유자. 파일에는 조태식의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얼굴의 흉터가 그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었다. 은하는 그 사진을 잠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확인한 포식자의 그것처럼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게에 불을 끄고 밖으로 나섰다. 텅 빈 시장 골목은 고요했다. 은하는 밤의 장막에 몸을 숨긴 채 지도 애플리케이션에 주소 하나를 입력했다. 신흥건설의 위장 사무실 주소였다. 내비게이션은 차로 20분 거리라고 알려주었다. 은하는 자신의 낡은 트럭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어둠 속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부터 그녀의 활동은 그 어떤 기록에도 남아서는 안 되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작전 모드로 전환되어 있었다. 호흡은 길고 안정적으로 변했고 모든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졌다. 밤의 소음과 빛, 공기의 흐름까지 피부로 느끼며 주변을 경계했다. 만월 분식의 온화한 주인 곽은하는 잠들었다. 이제부터 그녀는 707 특임단의 전설, 코드네임 마녀였다. 적의 심장부로 향하는 그녀의 첫 번째 정찰이 그렇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곽은하는 신흥건설 위장 사무실이 있는 건물로부터 2블록 떨어진 곳, 낡은 상가 건물의 옥상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어둠에 완전히 적응하여 마치 야간 투시경을 쓴 것처럼 목표 건물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었다. 목표 건물은 4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이었다. 1층은 폐업한 인쇄소, 2층과 3층은 비어 있었고 4층 전체를 신흥건설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고스트가 보내온 자료와 정확히 일치했다. 건물 주변에는 총 3대의 CCTV가 있었고
30분 간격으로 2명의 경비가 건물 주변을 한 바퀴씩 도는 것을 확인했다. 전형적인 조폭들의 아지트 형태였다. 허술해 보이지만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는 구조. 은하는 허리에 차고 있던 작은 파우치에서 만능 와이어 툴과 소형 내시경 카메라를 꺼냈다. 군용 장비가 아니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공구들이었지만 그녀의 손에 들리는 순간 그것들은 특수 침투 장비가 되었다. 그녀는 바람처럼 소리 없이 옥상을 가로질러 옆 건물로 건너뛰었다. 몇 번의 도약 끝에 목표 건물 바로 옆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건물의 옥상에 도달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다음 경비 순찰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27분. 그녀는 옥상 난간에 로프를 묶어 고정한 뒤 망설임 없이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특전사 시절 수직 레펠 훈련으로 단련된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가볍고 유연했다. 그녀는 4층 사무실의 창문 바로 옆 CCTV의 사각지대에 정확히 멈춰 섰다. 창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은하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와이어 툴을 이용해 창문 틈새의 잠금 장치를 능숙하게 해제했다. 딸깍하는 아주 미세한 소리와 함께 창문이 열렸다. 그녀는 한 마리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사무실 안으로 진입했다. 사무실 내부는 담배 연기와 곰팡내, 그리고 싸구려 방향제가 뒤섞인 역한 냄새로 가득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내부 구조를 빠르게 스캔했다. 책상 4개와 회의용 테이블, 그리고 안쪽에 별도의 방이 하나 있었다. 조태식의 방일 확률이 높았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인 채 조태식의 방으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이번에도 와이어 툴이 위력을 발휘했다.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재빨리 안으로 몸을 숨기고 다시 문을 닫았다. 방 안은 바깥보다 훨씬 더 정리되어 있었지만 폭력과 탐욕의 기운이 짙게 배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고급 양주와 잿더리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시장 일대의 재개발 계획도가 붙어 있었다. 은하의 목표는 단 하나, 그들의 구체적인 계획과 비리가 담긴 증거 확보였다. 그녀는 조태식의 컴퓨터 전원을 켰다. 부팅 화면이 뜨는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책상 서랍과 금고를 확인했다. 서랍은 잠겨 있지 않았다.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차명 계좌 목록이 적힌 수첩이 들어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수첩의 모든 페이지를 소음 없이 촬영했다. 금고는 다이얼 방식이었다. 시간이 부족했다. 일단 컴퓨터에 집중하기로 했다.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은하는 파우치에서 소형 USB를 꺼내 컴퓨터에 꽂았다. 고스트가 만들어준 해킹 프로그램이었다. 몇 번의 코드 입력 후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무수한 문자열이 빠르게 지나갔다. 1분, 2분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졌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순찰 시간이 아닌데? 은하의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조태식의 방 앞에서 멈췄다. 철컥.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 방으로 들어오려는 것이다. 은하는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책상 밑 가장 깊숙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숨소리마저 죽였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한 명은 조태식이었고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아, 씨발 그 계집년 때문에 일이 다 꼬였어. 조태식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그는 책상 의자에 몸을 던지듯 앉았다. 은하는 책상 밑에서 그의 다리를 불과 수십 센티미터 앞에 두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발각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형님, 그년 정체가 대체 뭡니까?
황철민 그 새끼 말로는 거의 사람이 아니었다던데요. 몰라. 근데 보통 내기는 절대 아니야. 어쨌든 회장님께서 이번 일 처리 제대로 못하면 우리 다 끝장이라고 하셨다. 더 이상 시간 끌 수 없어. 내일 밤 계획대로 진행해. 계획? 은하는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다. 시장에 불을 좀 내야겠다. 너무 크지 않게 경고 수준으로. 특히 그 나물 파는 할망구랑 정육점 주인 새끼, 그 둘 가게를 본보기로 태워버려. 겁을 단단히 줘야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지. 사고로 위장할 거니까 흔적 남기지 말고 깔끔하게 처리해. 책상 밑 은하의 눈동자가 분노로 타올랐다. 단순한 협박을 넘어 방화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려는 것이다. 그것도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목표로. 알겠습니다, 형님. 그럼 그 떡볶이집 계집녀는요? 그녀는 내가 직접 처리한다. 감히 내 부하들을 건드리고 내 얼굴에 똥칠을 해? 어떤 년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아주 곱게 천천히 망가뜨려 줄 거야. 조태식은 책상 서랍을 열어 권총을 꺼내 들고 섬뜩하게 웃었다. 은하는 그 순간 결심했다. 단순히 증거를 확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쓰레기들에게는 법의 심판 이전에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다. 다행히 두 사람의 대화는 길지 않았다. 조태식은 부하에게 몇 가지를 더 지시한 뒤 방에서 내보냈다. 그는 혼자 남아 양주를 한 잔 따르더니 컴퓨터 앞에 앉았다. 바로 그때 해킹 프로그램이 완료되었다는 작은 표시가 화면 구석에 떴다. 비밀번호가 풀린 것이다. 조태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뭐야, 내가 언제 껐다 켰지? 그는 술에 취해 자신이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듯 했다. 그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바탕화면에 진입했다. 그리고 은하가 심어놓은 프로그램은 그의 모든 활동을 미러링하여 은하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조태식은 망원시장 처리 계획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상인들에 대한 뒷조사 파일, 방화 계획, 그리고 뇌물을 받은 구청 공무원 명단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은하는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자료들을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했다. 이제 모든 증거는 확보되었다. 조태식은 피곤한 듯 기지개를 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복도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머진 내일 하고 오늘은 이만 퇴근한다. 문단속 잘해라. 곧이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사무실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은하는 책상 밑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그녀는 컴퓨터에서 USB를 회수하고 자신이 들어왔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 사무실을 빠져나가기 직전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조태식의 책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파우치에서 날카로운 머리핀 하나를 꺼냈다. 그녀는 책상 위 조태식이 가장 아끼는 것으로 보이는 고급 시계의 유리 한가운데에 머리핀을 세워놓았다. 아주 작은 경고의 표시였다. 내가 다녀갔다는 무언의 메시지.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겨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아무도 그녀의 침입을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분노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순자 할머니와 김 사장님을 해치려 했다. 이제 협상은 없다. 오직 응징만이 남았을 뿐. 그녀의 눈빛은 밤의 도시보다 더 차갑고 어둡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곧 뱀들의 소굴에 피비린내 나는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밤은 모든 것을 숨겨주지만 어떤 이에게는 사냥을 위한 최고의 무대가 된다. 곽은하에게 다음날 밤은 바로 그런 무대였다. 그녀는 낮 동안 평소와 다름없이 만월분식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았다. 환하게 웃으며 떡볶이를 팔고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하지만 그 온화한 미소 뒤에서는 밤에 있을 사냥을 위한 치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태식의 부하들이 움직일 시간과 경로를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그들은 분명 인적이 드문 시장의 후문을 통해 접근할 것이다. 시간은 상인들이 모두 퇴근하고 시장이 완전히 잠드는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가 될 터였다. 은하는 그들이 시장에 발을 들여놓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낼 생각이었다. 자정이 넘은 시간, 은하는 가게 문을 잠그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복장은 지난밤과 같았다. 움직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검은 옷, 그리고 허리춤에 작은 파우치. 하지만 오늘 밤 그녀의 눈빛은 지난밤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위험했다. 그것은 사냥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맹수의 눈빛이었다. 그녀가 선택한 장소는 시장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있는 좁은 골목이었다. 양옆으로는 낡은 창고 건물이 늘어서 있고 가로등 하나가 희미하게 빛을 깜빡이는 곳. 완벽한 매복 장소였다. 그녀는 골목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존재는 어둠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바로 앞에 지나가도 알아챌 수 없을 정도였다. 예상했던 새벽 1시 30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섰다. 차에서 건장한 남자 넷이 내렸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와 쇠 파이프, 그리고 기름이 담긴 통이 들려 있었다. 조태식의 부하들이었다. 오늘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야. 감히 우리 흑룡파에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선두에 선 남자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이미 거미줄에 걸린 나방에 불과했다. 그들이 골목 안으로 몇 걸음 들어서는 순간이었다. 퍼석. 갑자기 그들의 뒤에 있던 세단의 타이어 4개가 동시에 터져나갔다. 은하가 미리 바닥에 뿌려두었던 군에서 사용하던 특수 제작된 마름쇠 켈트롭 때문이었다. 시발 뭐야? 남자들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의 머리 위에서 그림자가 덮쳐왔다. 은하가 창고 건물 2층에서 소리 없이 뛰어내린 것이다. 그녀는 가장 뒤에 있던 남자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남자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누구야? 나머지 3명이 당황하며 돌아섰을 때 그들을 맞이한 것은 칠흑 같은 어둠과 그 속에서 번뜩이는 2개의 눈동자뿐이었다.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다. 서늘한 목소리에 그들은 소름이 돋았다. 한 명이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은하는 상체만 살짝 비틀어 공격을 피했다. 그리고는 남자의 팔을 잡아채 그의 몸을 방패 삼아 다른 2명에게 밀어붙였다. 크악! 세 남자가 한데 엉켜 균형을 잃은 순간 은하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술에 가까웠다. 그녀는 한 명의 어깨 관절을 발로 걷어차 탈골시켰고 다른 한 명의 손목을 꺾어 쇠 파이프를 빼앗았다. 그리고 그 쇠 파이프로 마지막 남자의 무릎을 가격했다. 쩍! 하는 뼈 부러지는 소리가 골목 안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다. 끄악! 무릎이 박살난 남자의 끔찍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어깨가 빠진 남자와 손목이 부러진 남자도 고통 속에서 바닥을 뒹굴었다. 은하는 조금의 동정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교육이었다. 약자를 향해 폭력을 휘두르는 자들에게 진짜 고통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시간.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남자의 턱을 군화발로 짓밟아 입을 다물게 했다. 조용히 해.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공포에 질린 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제야 깨달았다. 자신들이 상대하고 있는 존재는 인간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것을. 은하는 가장 직위가 높아 보이는 남자, 손목이 부러진 남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너희 보스 조태식에게 전해. 그녀는 남자의 부러진 손목을 일부러 툭 건드렸다. 남자는 고통에 몸부림쳤다.
이 시장은 내 나와바리다. 내 사람들, 내 가족이 있는 곳이야. 오늘 일은 첫 번째 경고다. 한 번만 더 내 구역을 넘보거나 내 사람들을 건드리면. 은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는 더욱 차갑고 깊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땐 뼈만 부러뜨리는 걸로 끝나지 않아. 너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찾아내서 너희가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하나씩 천천히 없애버릴 거다. 아내, 자식, 부모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 보스는 곧 알게 될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거짓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될 예언과도 같았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기름통을 들어 남은 기름을 그들의 머리 위에 부어버렸다. 남자들은 이제 죽는구나 싶어 하얗게 질렸다. 꺼져. 그리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조태식에게 똑똑히 설명해줘. 그녀는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다. 그리고 그 불을 허공에 던졌다. 불꽃은 포물선을 그리며 남자들의 머리 위를 지나 그들 뒤에 있던 쓰레기 더미 위로 떨어졌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그들의 겁에 질린 얼굴을 비췄다. 남자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비명을 지르며 서로를 부축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부러지고 빠진 몸을 이끌고 도망가는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은하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오직 작전을 완수한 군인의 냉정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불길이 모든 증거를 삼키고 사라질 때쯤 그녀도 조용히 어둠 속으로 몸을 감췄다. 새벽녘 동이 터오는 망원시장으로 돌아온 그녀의 몸에서는 희미한 화약 냄새와 밤에 찬 기운이 묻어나왔다. 그녀는 만월 분식 앞에 서서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는 시장을 바라보았다. 과일과 채소의 싱그러운 냄새, 곧이어 피어오를 맛있는 음식 냄새. 이 평화로운 아침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밤의 괴물이 되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조태식은 그리고 흑룡파는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더 교활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공격해올 것이다. 하지만 은하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전의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평화를 원했지만 전쟁이 시작된 이상 끝장을 볼 생각이었다. 그녀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다. 뜨거운 물에 손을 씻으며 밤의 흔적을 지워냈다. 다시 만월 분식의 주인 곽은하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온화함 속에 결코 꺼지지 않을 차가운 불꽃이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망원시장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어둠의 세계에서 실패는 곧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존재의 소멸을 의미할 때가 있다. 조태식은 자신의 아지트 신흥건설 사무실에서 그 소멸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지난밤 보냈던 부하들은 걸레짝이 되어 돌아왔다. 뼈가 부러지고 관절이 빠지고 무엇보다 그들의 눈에는 영혼까지 부서진 듯한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곽은하가 전한 메시지를 오한에 떨며 그대로 읊었다. 이 시장은 내 나와바리다. 조태식의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에 휩싸였다. 모욕감. 그의 인생을 지배해온 원초적인 감정이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 링 위에서 KO패를 당했던 순간, 그리고 지금 정체불명의 계집 하나에게 자신의 조직 전체가 농락당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그년이 감히. 그는 책상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컴퓨터 모니터와 서류, 양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나는 요란한 소음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하지만 분노가 극에 달했을 때 오히려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는 어젯밤 자신이 사무실을 나선 후
오늘 아침 출근했을 때 책상 위 고급 시계 위에 꽂혀 있던 날카로운 머리핀을 떠올렸다. 그녀는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곳 심장부까지 아무도 모르게 다녀갔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 밤 자신의 부하들을 사냥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힘의 과시이자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자신을 언제든 제거할 수 있지만 일부러 살려두고 고통을 주겠다는 무언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공포가 등골을 타고 올랐지만 그 공포는 곧 증오로 변했다. 내가 어떤 놈인지 아직 모르는구나. 좋아, 전쟁을 원한다면 기꺼이 해주지. 조태식은 더 이상 음지에서 움직이는 방식을 버리기로 했다. 방화나 개별적인 협박 같은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저 괴물을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아예 대낮에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압도적인 힘으로 그녀를 짓밟아 버려야 했다. 시장 전체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그녀가 지키려 하는 모든 것들이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줘야 했다. 그것이 상처 입은 짐승, 조태식이 선택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는 흑룡파의 모든 행동대원에게 비상소집 명령을 내렸다. 조직의 정예 멤버 칼을 가장 잘 쓰고 싸움에 미쳐있는 놈들로만 15명을 추렸다. 장비 챙겨. 오늘 대청소 한번 하자. 망원시장 한복판에서 그 미친년을 끌어내서 무릎 꿇릴 거다. 방해하는 새끼들은 전부 병신을 만들어버려. 그의 눈은 살기로 번뜩였다. 이성과 계산은 사라지고 오직 파괴적인 본능만이 남아있었다. 한편 곽은하는 그날 오후 평소와 다름없이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감각은 시장 전체를 향해 뻗어 있었다. 마치 거미줄을 쳐놓은 거미처럼 시장 안의 미세한 공기의 흐름,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분위기의 변화까지 모두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태식이 반드시 반격해올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반격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칠고 클 것이라는 것도. 은하야, 이거 한번 먹어봐. 오늘 물건이 좋아서 한번 만들어봤어. 순자 할머니가 간 무친 겉절이 한 접시를 내밀었다. 아삭하고 신선한 배추의 식감과 감칠맛 나는 양념이 입안에 퍼졌다. 맛있어요, 할머니. 정말 최고예요. 은하의 칭찬에 할머니는 소녀처럼 웃었다. 그 평화로운 미소를 보며 은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사람들의 웃음을, 이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그때였다. 그녀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고스트로부터 온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15명. 최정예. 흑색 세단 4대. 망원시장으로 이동 중. 예상 도착 시간 20분. 올 것이 왔다. 은하는 심호흡을 한 번 했다. 심장은 오히려 차분해졌다. 수많은 실전에서 겪었던 폭풍전의 고요와 같은 상태였다. 20분. 시장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전장을 정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었다. 그리고 옆 가게 김 사장에게 달려갔다. 사장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지금 당장 시장 사람들 전부 가게 안으로 대피시키세요. 셔터 내리고 문 전부 잠그라고 하세요. 곧 큰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 그녀의 비장한 표정과 목소리에 김 사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곽 사장, 대체 무슨... 설명할 시간 없어요. 어서요. 모두를 지켜야 합니다. 김 사장은 더 묻지 않고 시장 상인회장에게 달려갔다. 곧이어 시장 전체에 긴급 방송이 울려 퍼졌다.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즉시 모든 상인 여러분께서는 가게 셔터를 내리고 안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스 밸브 잠그시고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반복합니다. 시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허둥댔지만
곽은하와 김 사장의 절박한 외침에 하나둘 가게 안으로 몸을 숨기기 시작했다. 만월 분식 앞은 순식간에 텅 비었다. 은하는 순자 할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뒤 다시 자신의 가게 앞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가게 안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무쇠 떡볶이 판을 들어 입구에 쓰러뜨려 바리케이드를 만들었다. 그리고 조리대에 있던 가장 길고 튼튼한 스테인리스 국자를 양손에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것은 더 이상 음식을 푸는 도구가 아니었다. 적을 부수고 베는 그녀의 무기였다. 시장 입구 쪽에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여러 대의 차가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육중한 문들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살기등등한 발걸음 소리들이 시장 안으로 울려 퍼졌다. 잠시 후 조태식과 15명의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의 손에는 야구 방망이, 쇠 파이프, 그리고 번뜩이는 회칼까지 들려 있었다. 대낮의 시장은 순식간에 무법지대로 변했다. 조태식의 눈은 오직 한 곳, 만월 분식 앞에 홀로 서 있는 곽은하에게 고정되었다. 그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찾았다. 이 미친년. 그는 손가락으로 은하를 가리키며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전연 잡아. 산채로. 내가 직접 숨통을 끊어줄 테니. 15명의 흉악한 사내들이 포위망을 좁히며 은하를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가게 셔터 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시장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다. 하지만 곽은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국자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천군만마를 앞에 둔 장수처럼 흔들림 없이 적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망원시장의 운명을 건 피할 수 없는 혈투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시장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았다. 조태식의 부하들이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자 곽은하는 눈을 감았다. 들려오는 것은 자신의 고른 숨소리, 그리고 심장의 박동뿐. 그녀의 머릿속에서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오직 전투에 필요한 감각만이 극도로 날카로워졌다. 전장의 소음 속에서 아군의 위치와 적의 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공격 루트를 찾아내던 과거의 본능이 되살아났다. 적 16, 선두 조태식 나머지 15, 전원 근접 무기 소지. 목표는 나. 민간인 피해는 없지만 기물 파손은 불가피. 지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에는 자비심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혹한 빛이 감돌았다. 죽여. 조태식의 고함과 함께 가장 앞에 있던 2명의 사내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은하는 몸을 낮추며 그들의 공격 범위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했다. 왼쪽으로 피하는 척하다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틀어 오른쪽 남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손에 든 국자로 남자의 손목 관절을 강하게 올려쳤다. 깡! 하는 쇳소리와 함께 남자의 손목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크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방망이를 놓치자 은하는 그 방망이를 공중에서 낚아챘다. 그리고 몸을 회전시키며 그 힘을 실어 반대편에서 달려들던 남자의 옆구리를 후려쳤다. 묵직한 타격음에 남자는 숨이 턱 막히며 그대로 나뒹굴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포위망의 한쪽이 무너지자 다른 방향에서 3명의 사내가 동시에 덮쳐왔다. 한 명은 회칼을 들고 있었다. 위험해. 정육점 셔터 틈으로 지켜보던 김 사장이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은하는 침착했다. 그녀는 뒤로 물러서는 대신 옆에 있던 생선 가게의 고무호스를 발로 걷어 올렸다.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가 칼을 든 남자의 얼굴에 정통으로 쏟아졌다. 시야가 가려진 남자가 주춤하는 사이 은하는 그의 복부에 강력한 발차기를 꽂아 넣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을 향해 방금 빼앗은 야구 방망이를 집어 던졌다. 방망이는 정확하게 한 명의 정강이를 박살냈고 그가 쓰러지며 옆 사람까지 덮쳤다. 이 괴물 같은 년. 조직의 정예라는 자부심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상대하는 것이 한 명의 여자가 아니라 잘 훈련된 특수부대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은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시장의 모든 것을 무기로 삼았다. 과일 가게에 단단한 수박을 던져 적의 머리를 가격하고 건어물 가게에 딱딱한 황태 꾸러미를 휘둘러 채찍처럼 사용했으며 방앗간 앞에 쌓여있던 소금 포대를 터뜨려 시야를 가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한 편의 액션 영화처럼 화려하면서도 그 하나하나에는 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치명적인 효율성이 담겨 있었다. 그때였다. 혼란 속에서 지켜보던 김 사장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가게 셔터를 올렸다. 그의 손에는 육중한 돼지 발골 칼이 들려 있었다. 곽 사장, 혼자 두게 할 수는 없지. 그는 싸울 줄 몰랐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 그의 용기에 다른 가게의 셔터들도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했다. 반찬 가게 아주머니는 뜨거운 찌개를 들고 나왔고 쌀가게 청년은 쌀 포대를 방패 삼아 앞을 막아섰다. 우리 시장은 우리가 지킨다. 이 조폭 새끼들아 물러가라. 그들은 전투원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함성과 존재는 곽은하에게 그 어떤 지원군보다 더 큰 힘이 되어 주었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모두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긴 제가 맡겠습니다. 은하의 외침에 더 큰 힘이 실렸다. 그녀는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사람들을 위해 싸웠다. 그녀의 움직임은 더욱 빠르고 강해졌다. 이제 남은 적은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조태식은 부하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는 것을 보며 이가 갈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비켜 이 병신들아. 내가 직접 끝낸다. 그는 재킷을 벗어던졌다. 전직 복싱 선수였던 그의 상체는 단단한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는 너클을 낀 주먹을 부딪히며 은하를 향해 돌진했다. 죽어라. 조태식의 주먹은 일반 조폭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빠르고 묵직했으며 정확했다. 은하는 국자를 버리고 맨손으로 그의 공격을 막아내기 시작했다. 퍽, 퍼벅. 두 사람의 주먹과 발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소리가 시장을 울렸다. 조태식의 공격은 맹렬했지만 은하는 물 흐르듯 그의 공격을 받아내며 힘을 흘려보냈다. 그녀의 방어는 단순히 막는 것이 아니었다. 상대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힘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고도의 기술이었다. 몇 번의 공방이 오간 후 은하는 조태식의 패턴을 완벽하게 읽었다. 그가 크게 라이트 훅을 날리는 순간 은하는 몸을 숙여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는 그의 복부와 옆구리의 급소를 정확하게 연타했다. 크역.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에 조태식의 몸이 굳었다. 은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의 팔을 꺾어 어깨 관절을 탈골시켰다. 끄아. 조태식의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은하는 끝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성안 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그의 위에 올라타 너클을 낀 주먹을 그대로 제압했다. 이게 내 놈들이 말하는 힘이냐? 은하는 그의 얼굴 바로 앞에서 차갑게 물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 사람들을 위협하고 내 삶을 망가뜨리려 했던 대가다. 똑똑히 기억해라. 이 고통을. 그녀는 제압한 그의 손목을 잡고 바닥을 향해 내리찍었다. 우두둑.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조태식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곽은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주변에는 15명의 조폭들이 신음하며 쓰러져 있었고
그 중심에는 괴물 같던 조태식이 기절해 있었다.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그녀의 눈은 시장 사람들을 향해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경악과 감탄 그리고 뜨거운 감사가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신고한 것이 분명했다. 은하는 피와 땀으로 얼룩진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장 사람들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이제 괜찮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망원시장의 혈투는 그렇게 한 명의 여전사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녀의 비밀은 이제 온 세상에 드러났지만 그녀는 소중한 것을 지켜냈다는 안도감에 휩싸였다. 경찰차가 시장 입구를 막아서고 수십 명의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을 때 그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전쟁터처럼 아수라장이 된 시장 한가운데 수많은 조폭들이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 여인이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지쳐 보였지만 그 기세는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다. 곽은하는 조금도 저항하지 않고 경찰의 조사에 순순히 응했다. 그녀가 연행되려 하자 시장 상인들이 너 나 할 것 없이 앞을 막아섰다. 이분은 우리를 지켜준 영웅이요. 저 조폭놈들이 먼저 쳐들어왔단 말이오. 우리 시장에 CCTV 다 있소. 다 확인해 보시오. 상인들의 격렬한 증언과 시장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은 모든 것을 명백하게 증명해주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정당방위였다. 하지만 사건의 규모가 너무 컸다. 조직폭력배 수십 명을 혼자서 제압했다는 사실은 평범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경찰서 조사실. 노련해 보이는 한 형사가 곽은하의 맞은편에 앉았다. 곽은하 씨. 직업은 분식집 사장. 가족은 없고 이력이 아주 깨끗하시네요. 그런데 형사는 턱을 쓰다듬으며 그녀를 유심히 관찰했다. 어디서 그런 싸움 기술을 배우셨습니까? 이건 일반인이 가질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혹시 군인이나 경찰 출신이십니까? 은하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셨네요, 형사님. 그냥 제 몸 하나 지키려고 열심히 운동했을 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지 않는 한, 그리고 그녀의 과거 기록이 철저하게 봉인되어 있는 한, 그 누구도 그녀의 정체를 알아낼 방법은 없었다. 결국 몇 시간의 조사 끝에 그녀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풀려났다. 조태식을 비롯한 흑룡파 조직원들은 공동상해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전원 구속되었다. 은하가 경찰서를 나섰을 때 앞에는 시장 상인들이 모두 모여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은하를 보자 환호성을 지르며 그녀를 영웅처럼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신비로운 이방인이 아니었다. 고된 삶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지켜주는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날 저녁 엉망이 된 시장을 모두가 함께 치웠다. 부서진 좌판을 고치고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고단함보다 희망과 유대감이 가득했다. 만월 분식은 임시 휴업을 했지만 가게 앞에는 상인들이 가져다 놓은 음식과 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곽은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조태식은 그저 꼬리에 불과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몸통은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고층 빌딩 펜트하우스. 모든 벽이 통유리로 된 거대한 사무실에서 한 중년 남자가 망원시장의 전투가 담긴 뉴스 영상을 보고 있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그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신흥건설의 모회사이자 흑룡파의 자금줄인 태산그룹의 양현수 회장이었다.
조태식 그 멍청한 놈. 결국 이를 이렇게까지 키우는군. 그의 곁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비서가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다. 조태식 포함 행동대원 전원이 구속되었습니다. 망원시장 재개발 계획은 당분간 보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 회장은 말없이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의 눈은 여전히 뉴스 화면 속 경찰에 둘러싸인 곽은하의 모습을 향해 있었다. 저 여자에 대해 알아봤나? 네, 회장님. 신원 조회를 해봤지만 특이점이 없는 평범한 자영업자로 나옵니다. 하지만 저희 쪽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뒷조사를 해본 결과 믿기 힘든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양 회장에게 걸ям다. 화면에는 기밀문서 표지가 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 특수임무단. 그리고 그 아래 준장 곽은하라는 이름과 함께 군복을 입은 그녀의 젊은 시절 사진이 있었다. 양 회장의 입꼬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것은 미소가 아니었다. 흥미로운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표식이었다. 백호부대의 마녀 전설로만 듣던 인물이 이런 누추한 곳에 숨어 있었을 줄이야. 어쩐지 조태식 같은 하룻강아지가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는 마치 도시의 왕처럼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설픈 깡패들로는 어림도 없겠군. 저런 괴물은 같은 종류의 괴물로 잡아야지. 양 회장은 비서에게 고갯짓을 했다. 그림자를 깨워라. 비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림자. 그것은 태산그룹 내부에서도 극소수만이 아는 양 회장의 가장 더럽고 은밀한 일을 처리하는 암살 전문팀의 코드네임이었다. 그들은 전직 정보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살인에 특화된 전문가들이었다. 그리고 곽은하 장군이 왜 군복을 벗어야만 했는지, 그녀의 가장 아픈 상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하도록. 모든 사냥은 약점을 먼저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되니까. 양현수 회장은 와인 잔에 남은 붉은 와인을 마시며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갑고 냉정했다. 망원시장에 잠시 찾아왔던 평화의 시간은 끝나가고 있었다. 이제 곽은하가 상대해야 할 적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었다. 그녀의 과거와 약점까지 모두 꿰뚫어 보고 있는 거대한 자본과 권력을 손에 쥔 진짜 악이었다. 그리고 그 악은 그녀를 잡기 위해 그녀와 같은 어둠 속에서 살아온 또 다른 괴물을 풀어놓으려 하고 있었다. 진정한 전쟁의 서막이 이제 막 오르고 있었다. 망원시장은 상처를 딛고 이전보다 더 강한 생명력으로 빛나고 있었다. 시장 상인들에게 곽은하는 단순한 구원자를 넘어 잃어버렸던 공동체의 구심점이자 살아있는 상징이 되었다. 아이들은 그녀를 망원시장의 원더우먼이라 부르며 그녀가 떡볶이를 만드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가게 벽에 붙여주었고, 상인들은 매일 아침 가장 좋은 물건을 들고 와 그녀의 안부를 묻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은하는 그들의 따뜻함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 없던 소속감과 평온함을 맛보았다. 군에서는 언제나 고독한 지휘관이었고 전장에서는 냉혹한 괴물이어야 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녀는 그저 은하 씨, 곽 사장, 우리 강아지였다. 그녀는 이 평화가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수많은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야수의 본능은 경고를 멈추지 않았다. 저기 너무 조용했다. 조태식과 그 무리들이 일망타진된 후 흑룡파의 그 어떤 움직임도 포착되지 않았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전 모든 소리가 멎고 공기마저 무거워지는 그런 불길한 고요였다. 그녀는 웃으면서도 시장을 오가는 모든 낯선 얼굴들을 자신도 모르게 훑었고, 밤이 되면 가게 천장에 누워 작은 소리 하나에도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오후였다.
가게는 점심시간이 지나 한산했고 은하는 다음날 사용할 육수를 끓이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으며 값비싸진 않지만 단정하고 깨끗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회사원의 모습. 하지만 그가 가게에 들어서는 순간 은하는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그의 걸음거리는 소리가 없었고 그의 시선은 주변을 훑는 듯 하면서도 정확히 자신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동족을 알아보는 맹수의 감각이었다. 떡볶이 1인분 포장 부탁합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범했다. 은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익숙한 손놀림으로 떡볶이를 용기에 담았다. 남자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포장을 마친 은하가 계산을 위해 남자에게 용기를 건네는 순간 남자는 돈을 내밀다 말고 손에서 무언가를 실수처럼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 작지만 맑은 금속성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진 것은 동전이었다. 하지만 평범한 동전이 아니었다. 검은색 바탕에 백호의 머리가 정교하게 양각되어 있고 그 아래 제707 특수임무단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챌린지 코인. 그것도 일반적인 부대 코인이 아니었다. 오직 단 한 번 지옥 중의 지옥으로 불렸던 붉은 여명작전의 생존자들에게만 비밀리에 수여된 인식표와도 같은 물건이었다. 은하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 동전의 울림만이 그녀의 뇌리를 강타했다. 그녀의 오른쪽 팔뚝 화상 흉터가 불에 댄 듯 뜨거워졌다. 남자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동전을 주워들었다. 그리고는 은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음식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텅 비어 있었기에 더욱 소름 끼치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도 같은 눈동자였다. 남자는 떡볶이를 들고 조용히 가게를 나섰다. 그가 사라지자마자 은하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눈앞의 시장 풍경이 일그러지며 과거의 지옥이 그녀를 덮쳤다. 귀를 찢는 폭음, 피와 화약 냄새가 뒤섞인 역한 공기,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동료들의 절규, 붉은 여명 작전. 적의 수뇌부를 제거하기 위해 극비리에 투입되었던 작전이었지만 정보는 새어나갔고 그들은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채 그들은 처절한 사투를 벌였다. 장군님, 퇴로가 막혔습니다. 버텨. 지원 병력이 올 때까지 반드시 버텨야 한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하나둘씩 동료들이 쓰러져 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의 가장 가까이에서 그녀를 지켰던 부관이자 친동생과도 같았던 강소령이 그녀를 대신해 총탄을 맞았다. 은하 누님 반드시 살아. 강소령의 몸이 폭발하는 장갑차의 화염에 휩싸였다. 은하는 그를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지만 그녀가 붙잡은 것은 불타는 그의 군복 자락뿐이었다. 그녀의 팔에 끔찍한 화상 자국을 남긴 채 결국 그녀는 혼자 살아남았다. 전멸한 팀의 유일한 생존자. 군은 작전 실패의 책임을 묻는 대신 그녀에게 별을 달아주며 전설로 포장했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도망쳤다. 군으로부터, 과거로부터, 그리고 괴물이었던 자기 자신으로부터. 은하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울음이 아닌 짐승의 것에 가까운 신음이었다. 그녀를 덮친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었다. 뼈아픈 죄책감과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였다. 적은 알고 있었다. 그녀의 정체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장 깊은 상처까지. 이것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그녀의 영혼을 파괴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정신을 차린 은하는 비틀거리며 스마트폰을 들었다.
고스트에게 전화를 걸어 방금 다녀간 남자의 인상착의를 미친 듯이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런 자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양현수 회장의 두 번째 공격은 그녀가 미처 대응할 틈도 없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아침 정육점 김 사장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은하를 찾아왔다. 구청 위생과에서 들이닥쳐 있지도 않은 위생법 위반을 트집 잡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 같은 시각 순자 할머니는 고등학생 손자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몰려 퇴학 위기에 처했다는 연락을 받고 망연자실했다. 시장의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다. 세무조사, 소방점검, 교통법규 위반 딱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시장 전체를 옥죄어 오는 것 같았다. 그것은 물리적인 폭력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효과적인 공격이었다. 곽은하의 주먹으로는 거대한 권력과 행정 시스템을 이길 수 없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곳에 있는 한 이 선량한 사람들은 결코 평화로울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이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의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을 결심한 은하는 가게 안에서 조용히 편지를 썼다. 순자 할머니와 김 사장, 그리고 시장 사람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인사였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저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떠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겁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편지를 곱게 접어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그때 그녀의 스마트폰이 조용히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알 수 있었다. 오늘 밤 자정. 폐쇄된 마포 석유 비축 기지. 혼자 와라. 문자는 간결했다. 내가 오지 않으면 내일 아침 망원시장은 지도에서 사라질 거다. 이번엔 진짜 불바다가 될 테니. 덫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조리대에 꽂혀있던 수많은 칼 중에서 자신의 손에 가장 잘 맞는 과도 하나를 뽑아들었다. 군용 대검이 아닌 평범한 부엌칼이었지만 어둠 속에서 그 칼날은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는 가게에 불을 껐다.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 상인들이 가져다준 선물들, 그녀가 이곳에서 보냈던 짧지만 행복했던 시간의 흔적들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이번에는 어둠에 몸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는 밤의 도시를 당당하게 가로질렀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자신의 손으로 끝내야만 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약속 장소인 마포 석유 비축 기지로 향하고 있었다. 거대한 탱크들이 괴물처럼 서 있는 버려진 땅. 그곳에서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어쩌면 없을지도 모르는 미래가 최후의 결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에 그녀는 시장을 지키는 수호자가 아니었다. 동료들의 복수를 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전사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더없이 비장하고 성스러웠다. 진정한 마지막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